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준입니다. 이번엔 납땜 강좌 두 번째 시간이고요. 납땜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원리와 그 원리를 적용해서 간단하게 기본 실습을 몇 가지 해보는 것으로 이번 강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우선 납땜의 원리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납땜은 두 개의 모재, 보통 어떤 금속 재질이 모재가 되고요. 이 모재보다 낮은 녹음점을 갖는 보충물, 보통 우리가 납이라고 부르는 땜납으로 이어주는 작업을 이 납땜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 중에서 모재는 녹거나 손상되지 않아서 연납땜에 속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고, 그다음에 땜납과 모재 간의 금속 결합, 요 경계면에 금속 결합이 형성이 돼서 기계적으로도 전기적으로도 그 두 모재가 완전히 붙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납땜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납땜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모재와 땜납이 산화되지 않은 깨끗한 프레시한 상태여야 되고, 두 번째는 납땜을 할 때 좀 더 다이나믹한 요소를 좀 더 말씀드리면은, 녹아내린 땜납이 충분히 가열된 모재 표면을 충분히 적시면서, 보통 저희가 웨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표면을 적시면서 모재 간 접합면 틈새로 거의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듯 납땜이 되어야 잘 된 납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요소들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두 모재 사이에 땜납이 어떻게든 얹혀져 있기는 한데, 요 사이에 금속 결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모재 사이에 땜납이 그냥 어설프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납땜 불량이 되고, 장기적으로 이 납땜 부분은 전기적 연결이 원활하지 않거나 기계적으로 아예 탈락이 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납땜을 잘 수행하는 것이 좋은 납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조건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조건은 산화되지 않은 표면이 되겠습니다. 모든 금속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흔히 저희가 녹슨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특히 오래된 부품에는 이 산화 피막이 위에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오래된 부품 같은 것들을 가져와서 납땜을 하다 보면은 가끔 잘 납땜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혹시 경험을 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금속에 열을 가하면은 산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데, 납땜은 모재에 열을 가해서 우리가 그 땜납을 녹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납땜 과정에서는 무조건 금속의 산화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기 위한 플럭스라는 어떤 약품을 쓰게 되는데, 그건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게 되겠고요. 그리고 좋은 부품은 오래 둬도 산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반응성이 낮고 열이나 전기 전도도가 높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을 그 위에 코팅을 해두게 됩니다. 보통 금으로 코팅을 많이 해두죠. 그래서 노랗게 반짝이는 거는 어느 정도 산화를 막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금속을 오래 두면 이렇게 표면에 산화막이 생기는데, 이 산화막은 보통은 굉장히 좀 거무튀튀한 광택을 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사포로 살짝 벗겨봤는데, 사포를 이렇게 살짝 밀면은 원래의 반짝반짝한 구리색 금속 표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런 산화막이 있으면 뭐가 안 좋냐? 이 산화 피막은 땜납과 모재 간의 금속 결합을 방해해서 제대로 된 납땜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방해물입니다. 특히 오래되거나 열을 많이 받았던 부품을 쓸 경우에 그 표면에 산화막, 녹이 많이 껴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고운 사포나 브러쉬 같은 걸로 표면을 살짝 갈아내서 이 산화 피막을 제거해 준 다음에 납땜을 하면은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납땜 과정 중에서는 필연적으로 이제 높은 열이 가해지기 때문에 산화 피막이 반드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소량의 산화 피막은 플럭스라는 약품으로 제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속의 산화가 일어나면은 납땜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를 보면은, 지금 여기 아랫부분을 보면은 여기 납땜기로 열을 가하고 있으니까 금속이 점점 산화되는 게 보이고, 이 위에서 납이 제대로 붙지 않고 겉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요 비디오 링크를 타서 가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납땜을 잘하는 방법에 대한 아주 좋은 비디오니까, 만약 필요하신 분은 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자, 플럭스 얘기를 했는데, 플럭스는
약간 산성을 약하게 띈 약품으로 금속 산화물을 화학적으로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땜납의 젖음성, 이제 저희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땜납이 모재에 잘 젖게 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땜납 자체의 표면 장력을 제어해서 이제 납땜이 모세관 현상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납땜은 플럭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납땜이 끝나야 제대로 된 결합이 형성되고, 만약에 플럭스가 모두 날아간 이후에 납땜이 완료가 되면 어딘가에 불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럭스라는 거는 납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재료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납땜 처음 시작하실 때 플럭스 없이도 납땜이 잘 됐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모든 땜납은 심부 여기 가운데 코어 부분에 플럭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땜납이 녹으면은 동시에 필요한 만큼 적당량의 플럭스가 함께 흘러나와서 납땜에 필요한 만큼의 플럭스를 공급해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납땜 그 인두기에다가 납을 갖다 대면 연기가 막 확 올라오는데, 그때 나오는 연기의 정체가 기화되어 날아가는 플럭스들입니다. 납 자체는 녹는 점이 거의 한 400도, 500도 넘어야 녹기 때문에 납은 그렇게 막 연기가 돼서 날아가진 않아요. 근데 플럭스가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납에 플럭스가 모두 날아가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납땜에 더 이상 플럭스가 작용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납땜은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럭스가 모두 기화된 이후에는 추가로 아까 말한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플럭스를 보충해 주어 가면서 납땜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드론 납땜을 할 때 이런 경우가 제법 많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에는 또 다음 강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으론 땜납이 모재에 잘 젖어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젖음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젖음성이 좋다, 젖음성이 나쁘다라고 하는 거는 각각 젖음성이 좋을 때는 땜납이 모재의 표면에 이렇게 스르륵 하고 빨려 들어가듯이 흘러가고, 모재랑 땜납이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굉장히 낮은 각도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가 보통은 흐름성 내지는 젖음성이 좋다고 하고요. 만약에 젖음성이 나쁜 경우에는 땜납이랑 모재가 이루는 각도가 이렇게 마치 물방울이 연잎 표면을 굴러다니듯이 땜납이 모재에 붙지 않고 이렇게 표면을 굴러다니는 듯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젖음성이 나쁜 상태이니까 뭔가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줘야 좋은 젖음성 상태에서 납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젖음성은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첫 번째로 모재 표면의 산화를 전부 다 제거해 줄 것. 만약에 산화막이 좀 많이 끼어 있으면, 부품이 너무 오래됐다던가 하면은 물리적으로 그 산화막을 긁어내서 제거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납땜 과정 중에 생기는 산화물은 플럭스를 통해서 제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플럭스를 추가 공급을 해서 산화물을 더 제거를 해줄 수도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땜납 자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산화가 되게 되는데, 산화가 되면 납이 산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표면에 광택이 없어지고 뿔이 생기고 거칠어지는 경우가, 플럭스가 다 날아가서 땜납이 산화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요거는 뒤에 가서 나쁜 납땜에 의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납에 너무 오래 열을 가해서 땜납이 산화되고 플럭스도 전부 날아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는 플럭스를 새로 공급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열화된 납을 전부 다 제거한 다음에 새로 납땜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두기 팁에 붙어있는 납도 계속 산화가 되기 때문에 팁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해서 열화된 납을 제거해주면서 작업을 해주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인두기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연납 같은 경우에는 보통 340도에서 360도 사이, 무연납 같은 경우에는 370에서 400도 사이의 작업 온도를 가지고, 이 온도는 사실 이제 어떤 모재에 땜을 하느냐, 모재 자체의 연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작은 땜을 할 때는 이 정도 온도에서 작업을 하시면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온도가 너무 낮으면은 납이 잘 녹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납이 약간 달라붙는다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잘 녹지 않고 젖지 않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납이 금방 산화돼 버려서 쉽게 거무튀튀해지고 막 뿔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납이 반응하는 정도를 보고 온도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잘 젖게 하려면은 모재가 충분히 뜨거워야 합니다. 그래서 모재를 충분히 가열을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보통 이제 열다리, 히트 브릿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모재를 가열하게 만드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거는 조금 뒤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만약 모재가 연용량이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너무 많은 금속을 뜨겁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는 지금 일반적인 작업 온도에서는 잘 녹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인두기에 출력을 올리거나 온도를 좀 더 올려줘서 더 많은 양의 열을 전달을 해줘야 충분히 뜨겁게 모재가 달궈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젖음성을 향상시켜서 그 뒤에 작업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참고한 자료는 나사에서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스튜던트 워크북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사 워크맨십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가이드가 있어요. 요게 나사에서 막 우주왕 목성 같은 거 만들 때, 그럴 때 어떻게 부품들을 조립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가이드인데, 굉장히 자세하고 굉장히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납땜 전에는 항상 인두기에 있는 잔여 납 같은 것들을 어떤 클리너 와이프 같은 걸로 싹 닦아내주고, 그 다음에 표면에 살짝 남아있는 그 산화막을 촉촉한 스펀지에 가볍게 문질러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납땜을 다 마무리한 이후에는 표면에 약간의 땜납을 추가해서 표면 산화를, 이제 팁 자체의 산화를 막아주는 티닝이라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요. 요거를 해주시면은 인두기 수명 연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나사 기준이고, 저희가 실전에서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런 식의 두 단계 작업은 번거로우니까 저는 보통 그냥 스펀지에 잘 문질러 가지고 표면에 붙어 있던 티닝 되어 있던 납이랑 산화막 같은 것들을 잘 제거를 해주고, 스펀지도 그냥 젖은 스펀지 말고 그런 와이어 브러쉬로 된 스펀지 같은 것들도 사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납땜 후에는 항상 이제 잠깐 납땜을 쉬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좀 오래 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표면에 살짝 팁을 코팅해줘서, 팁에 납을 살짝 코팅해줘서 티닝을 해두면은 팁 상태가 항상 좋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최대한 자주 매번 할 때마다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항상 깨끗하게 씻어 놓고 깨끗하게 클리닝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면은 중간에 잠깐 다시 거치대에 올려놓기 전에 티닝을 살짝 해준 다음에 보관을 해주시면은 항상 좋은 작업성을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납땜 공구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납인데요. 납을 이렇게 빈 통에다가 감아 가지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쓸 수 있게 감아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납땜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 요 칼팁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요 콘팁,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일반 팁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럭스를 두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에 소개해드린 그 통에 담긴 플럭스인데, 그거를 살짝 덜어서 넣고 히팅기로 이렇게 열애를 가해주면은 이렇게 병 안에서 녹아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열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안에서 콕콕 찍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플럭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SMD라고 해서 이제 서페이스 마운트 부품, 그러니까 이제 트루홀이라고 해서 이렇게 핀이 뚫려 있는 부품 말고, 이제 납땜을 미리 해두고 거기에 뭔가 거기에 부품을 그 위에 붙이는 그런 형태의 납땜을 할 때 플럭스 보충을 해줄 때 요걸로 이렇게 주사기로 조금씩 짜쓰면 되는 그런 종류의 플럭스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두 종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납땜 클리닝을 위해서는 이런 틴 케이스 안에다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황동 스펀지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납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납땜 준비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두기고, 누르면은 원하는 온도로 세팅이 됩니다. 저는 유연납을 사용해서 납땜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인두기 온도를 360도로 세팅을 해놨고요. 팁에 이렇게 예전에 해놨던 티닝된 납들이 약간씩 묻어 있습니다. 일단 요거를 플럭스를 살짝 묻혀서 산화물을 제거해 준 다음에 스펀지에 이렇게 비벼내서
티닝되어 있는 납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납땜을 수행하고 납땜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납을 가지고 와가지고 납을 살짝 이 위에다가 이렇게 살짝만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납 윗부분에 약간 그 티닝된 그 납이 위에서 팁 표면의 산화를 막아주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팁이 뭐 거무튀튀하게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거무튀튀하게 돼 있으면 안 되고 팁 끝부분은 항상 이렇게 은색으로 반짝이는 상태여야 합니다. 그래서 납땜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다시 이렇게 잘 위에 티닝 되어 있는 여분의 납을 없애고 요 끝에 살짝 납을 묻혀서 납땜 준비를 해주시면은 납땜 준비가 끝나게 됩니다. 일단 여기에 있던 프로세스 납땜 전 프로세스를 완료를 해서 팁 표면을 깨끗하게 청소해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적정 온도로 인두기를 세팅을 하고요. 소량의 납을 티닝하듯이 살짝 묻혀준 다음에 그 납, 여기서 보면은 요 파란색 부분 납을 모재 2개에 동시에 가져다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량의 납이 열을 모재에 전달해주는 히트 브릿지, 이제 열 통로로 작용을 해서 모재가 점점 가열이 되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분히 가열이 될 때까지 잠깐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열이 끝난 모재에다가 납을 공급하는 겁니다. 이제 인두질을 처음 하는 납땜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인두기에다가 납을 계속 갖다 대시는데, 그렇게 하면은 인두기에 납이 막 매달려가지고 모재에 납이 제대로 스미지 않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납땜을 해야 되냐면은 일단 약간의 히트 브릿지를 통해서 모재를 가열을 하고 모재에다가 납을 갖다 대가지고 납을 모재에서 녹이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접합 같은 경우에는 인두기를 댄 아래쪽 이런 데다가 이렇게 납을 공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루홀 이렇게 핀이 솟아나와 있어서 핀에다가 납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인두기를 댄 반대쪽에다가 납을 공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모재에다가 납을 갖다 대면은 모재 표면에서 납이 이렇게 녹아 나와서 이제 조금 기다리면은 모재 그 납 자체의 표면 장력으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오목한 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표면에 잘 빨려 들어가듯이 좋은 젖음성으로 납땜이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양의 납을 공급을 하면은 이제 납땜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납을 먼저 떼고 곧바로 인두기도 떼어냅니다. 익숙해지면 거의 동시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대원칙은 납을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인두기를 떼는 겁니다. 그리고 납땜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납이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통 한 2, 3초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연용량이 큰 거, 예를 들어서 드론에서 전원부 납땜이나 아니면 굵은 와이어 같은 것들을 납땜할 때는 어느 정도 한 10초 이상, 거의 한 20초 정도 기다려야 완전히 굳을 경우도 있어요. 그때까지 완전히 부품이 굳을 때까지 이 납땜 표면이 움직이지 않도록 완전히 잘 고정을 해주면은 납이 굳어서 땜질이 마무리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플럭스가 보통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납땜 과정에서 새어나온 플럭스를 잘 세척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알코올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납땜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알아봤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된 땜이 좋은 땜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표면이 매끈하고 반짝이면서 부드럽고 오목한 형태의 필렛면을 형성하는 것이 좋은 납땜입니다. 그래서 가끔 납땜 하실 때 이렇게 좀 볼록볼록하게 동글동글하게 납땜이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납을 너무 많이 쓴 거고요. 부품의 형상이 어느 정도 보이면서 그 부품 간을 이렇게 오목한 면으로 잘 필렛으로 이어진 그런 납땜이 잘 된 납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은 부품 이렇게 핀이 나온 거랑 여기에 패드면이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필렛으로 매끈하고 반짝이는 납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좋은 납땜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부품을 완전히 관통시켰는데 이 사이에 이렇게 다 내부 면이 코팅이 되어 있는 구멍에 납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윗면에서만 납땜이 끝내는 게 아니라 아랫면까지도 어느 정도 납이 살짝 배어 나와서 윗면과 아랫면에 모두 필렛이 형성되는 그런 형태가 좋은 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품이 관통하지 않는 형태의 납땜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위에 붙는 부품과 아래 패드 사이에 이런 식으로 오목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필렛이 형성이 되는 것이 좋은 납땜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납땜 연습으로는 여러분이 납땜 연습을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연습하기 좋은 이렇게 지금 이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헤더 핀이 이렇게 쭉 납땜이 쭉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구멍 위로 핀들이 톡 튀어나와 있는 통칭 스루홀 형태의 그런 기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납땜을 해볼 텐데요. 일단 전에 말했듯이 첫 번째로 납땜하는 부위에 열을 전달하기 위한 히트 브릿지 통로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 납땜 시작하기 전에 팁을 아까 말한 대로 정리를 해주시고, 표면에 살짝 납을 먹여서 히트 브릿지를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히트 브릿지 납이 묻은 그 부분을 가지고 요 핀과 패드 양쪽에다가 동시에 갖다 대고, 그 다음에 납이 먹은 반대편에서 이렇게 납을 먹여가면서 적정량의 납을 먹인 뒤에 납 먼저 떼고 그 다음에 인두개 떼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해볼게요. 자, 두 개를 갖다가 가열을 하고 살짝 이 반대편에서 납을 먹여서 충분히 납을 먹인 다음에 납을 떼고 인두기를 떼주시면 됩니다. 익숙해지면은 한 2, 3초 안에 각 과정이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히트 브릿지를 만드는 과정도 먼저 납을 먹인 다음에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갖다 댄 상태에서 납과 부품 사이에 살짝 한 방울 올려준 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그 반대편 모재에다가 납을 갖다 대라고 했었죠. 좀 더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빠르게 하지만 항상 살짝 기다렸다가 그 반대편 모재 쪽에서 납을 녹여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납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항상 팁을 청소하고 살짝 이렇게 티닝을 해둔 상태에서 납땜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플럭스를 살짝 이렇게 대서 표면의 산화를 약간 제거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납땜이 끝난 이후에는 보통 좋은 인두기는 가만히 두면 슬립 모드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인두기 팁 수명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꺼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납땜이 된 표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이 동글동글하게 뭉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경사면 필렛이라고 합니다. 그 필렛을 형성하면서 예쁘게 납이 올라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납이 어디는 좀 덜 묻고 더 묻고 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오목한 형태의 필렛면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잘된 납땜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무연납을 위한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연납을 위한 세팅에서는 온도가 조금 더 높아야 됩니다. 360도로 세팅을 해서 납땜을 했었는데 온도를 조금 높여서 380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과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납 성분이 없고 주석과 은과 구리 성분으로 되어 있는 무연납이고요. 요걸 가지고 납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그렇듯이 팁을 클리너에 대서 깎아주시고 똑같이 이 사이에 납을 대서 열 통로를 만들어 준 다음에 반대편 모재 쪽에다가 대고 납땜을 마무리 해줍니다. 열 통로 만들고
모재 쪽에서 납을 녹여서 납땜 마무리. 열통로 모재 쪽에서 납을 대서 납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무연납을 이용해서도 사실 동일하게 납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380도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패드가 조금 더 큰 패드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잘 납이 녹지 않는다 싶으면은 온도를 조금 더 높여서 진행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항상 작업이 끝나면은 납 표면을 클리닝 해주고 그 다음에 평소에 사용하는, 저는 유연납을 사용할 거니까 유연납을 가지고 표면에 살짝 납을 묻혀서 티닝을 해준 뒤에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쓴 인두기는 항상 이렇게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임시로 거치대를 사용하시거나 저처럼 틴케이스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틴케이스에 임시로 거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초점이 잘 맞는지 모르겠네요. 자, 왼쪽은 유연납으로 납땜이 된 부분들이 여기 있고요. 무연납으로 납땜이 된 부분은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유연납에 비해서 무연납 부분이 확연하게 좀 거무튀튀하고 광택이 잘 살아있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연납에 있어서는 이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광택이 유연납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형상을 보면은 원칙은 똑같아요. 이렇게 표면이 매끄럽고 이렇게 부품의 형상이 얼추 보이면서 약간 오목한 형태의 필렛면을 형성을 해주셔야 잘된 납땜이 되겠습니다. 자, 납땜이 다 된 이후에는 표면에 보시면은 이 근처에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무언가가 묻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납땜에서 활용되고 다 쓰지 못한 플럭스들입니다. 이 플럭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납땜이 마무리가 되어야 올바른 납땜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산화의 원인이 되고 나중에 이물질이 붙을 수 있으니까 이런 스펀지 같은 거에 알코올을 살짝 적셔서, 스펀지가 없으면은 이제 키친타올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알코올을 살짝 적셔서 이렇게 잘 닦아내 주시면은 장기적으로 납땜 면의 성능 유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납땜 다 끝난 다음에는 여분의 플럭스를 잘 세척해 주시면은 깨끗하게 납땜을 마무리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땜질을 할 때 전선을 이제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선에 대한 준비 과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전선을 납땜할 때는 티닝이라는 과정을 거쳐줘야 납땜이 잘 되는데요. 전선을 일단 벗겨주시고요. 벗길 때는 보통 이제 FM대로 하려면은 잘 사이즈에 맞는 스트리퍼를 사용해서 벗겨줘야 되지만, 우리는 드론 할 때는 보통 실리콘 피복을 사용을 하고, 얇은 실리콘 피복은 니퍼로 벗기는 것보다 손톱으로 이렇게 찝어서 벗겨내 주시면은 보통 충분히 잘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선을 한 방향으로 이렇게 잘 꼬아서 그 각각의 개별 선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나사 기준대로 하면은 벗겨진 심선을 이제 세척액으로 한번 닦아주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보통은 하지 않으셔도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선 끝부분에다가 인두기를 갖다 대고, 아까 말했듯이 소량의 납을 먹여서 열 통로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인두 팁이랑 땜납을 같이 와이어 위쪽으로 살살 올렸다가,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잘 코팅되지 않은 부분들에 적당한 양의 납을 조금씩 더 공급해 가면서 끝부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것도 조금 뒤에 실습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이제 배어 나온 플럭스를 세척해 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티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 드론 FC라든가 이제 단자에다가 붙이게 되니까 단자에다가 다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플럭스를 한꺼번에 세척해 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전선 종류의 경우에는 이제 드론에서 사용하는 두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배선 종류에 사용하는 얇은 두께의 와이어가 있고, 모터선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중간 두께의 와이어, 보통 이게 한 AWG 20이나 한 그 근처일 거예요.
이렇게 잘 보면은 20AWG라는 미국 와이어 규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원선 쪽에 사용하는 굵은 두께의 와이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16이나 12AWG 정도의 와이어가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양 끝을 이렇게 잘라내고 니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일단 와이어 표면을 벗겨 보겠습니다. 이 두 개는 각각 와이어 재질이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다른데, 하나는 실리콘 와이어고 다른 하나는 PVC 와이어입니다. 실리콘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와이어를 벗길 때 별도의 스트리퍼가 없어도 이렇게 손톱으로 잡고 톡 하고 벗겨내면은 잘 벗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벗겨낸 뒤에 이 끄트머리를 잘 잡고 이렇게 꼬아주면은 이제 와이어 끄트머리가 잘 정리가 된, 이게 와이어가 올올이 풀리지 않고 잘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PVC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렇게 손톱으로 하려고 해도 사실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규격에 맞는 스트리퍼를 사용해 주시는 건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으니까 니퍼로 너무 세게 힘을 주면은 속에 있는 심선까지 다 끊겨버리니까 살짝 표면을 그냥 그립만 느껴질 정도로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몇 번 시도를 해서 벗겨주시면은 이렇게 와이어가 벗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별로 권하지는 않아요. 이게 속선이 상할 확률이 워낙 높아가지고 사실 이런 식으로 니퍼로 벗기는 거는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그냥 두면은 와이어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로 막 이제 흐트러지니까 잡고 이렇게 돌려줘서 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와이어도 비슷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굵기의 와이어도 일단 정리를 위해서 끄트머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손톱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벗겨낸 다음에 전체 심선을 잡고 잘 돌돌돌돌 말아서 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붉은 와이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좀 잘라내고요. 튀니까 조심하시고, 요거는 사실 손톱으로는 잘 안 돼요. 손톱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 여기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잡고 살짝만 힘준 상태에서 살살살 돌린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금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벗겨내면은, 조금 더 해봐야겠네요. 니퍼가 별로 날카롭지가 않아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선이 벗겨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끄트머리가 너무 이렇게 나풀거리지 않도록 전체를 그어잡고 잘 돌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와이어의 티닝을 해볼 차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말했던 역집게를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역집게를 통해서 와이어를 이렇게 물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작업을 하시면은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두기 열을 올리고 다시 그 다음에 인두기 표면을 청소를 해주고 끄트머리에다가 이렇게 약간 열 통로를 만들어 줘서 약간 기다린 다음에 요 인두기에 있는 납 방울에다가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납을 같이 올라갔다가 끝까지 가면 안 돼요. 피복의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피복의 끝 직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PVC 와이어이기 때문에 열에 의해서 이 피복이 조금 더 높게 되는 것까지 감안하셔서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리콘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보겠습니다.
끝부분에 납을 살짝 먹인 뒤에 같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와이어도 마찬가지로 짙게 물려놓고 끝부분에 납을 살짝 먹여준 다음에 어느 정도 열이 전달이 되기 시작하면은 같이 천천히 모재에서 녹이는 거예요. 이것도 요령은 똑같습니다. 여기 인두기에다가 대고 녹이는 게 아니라 요 와이어에 대고 납이 직접 녹아야 됩니다. 끝까지 가지 않고 그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 됐죠? 자, 마지막으로 제일 어려운 전원선에 대한 티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지니까 반드시 이렇게 집게 같은 것으로 잡고 진행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끄트머리에다가 대고 이렇게 납을 살짝 올려가지고 좀 넉넉하게 올려야 아마 열 다리가 제대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납 안에, 땜납 안에 플럭스가 있으니까 걔를 조금씩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플럭스의 활성화가 떨어지지 않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느 정도 열이 전달이 됐다 싶으면은 이때부터 모재에다가 제가 보면은 납을 인두기에다가 먹이는 게 아니라 와이어에다가 대고 먹이고 있죠. 열이 충분히 가한 상태면은 모재에서 이렇게 납이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돌려가면서 다시 끄트머리로 나오면서 마무리 해주시면은 자, 이렇게 굵은 선도 티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납이 먹은 범위가 이 피복 안쪽까지 들어가지 않고 피복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멈춰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납을 티닝을 해주시는 게 제일 FM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티닝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이제 실제로 이거를 어떤 패드 같은 것에다가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형태의 연습용 그런 납땜 패드 같은 것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이런 데다가 연습을 하시면은 사실 굉장히 좋고요. 사실 이런 게 없어도 그냥 실전으로 바로 가셔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이왕이면은 연습을 좀 해보시는 것을 권해 드릴게요. 자, 이런 패드에다가 보통 와이어를 많이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패드 여기다가 연결을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납 히트 브릿지를 만들고 패드 면에다가 납을 녹여야 됩니다. 근데 패드가 넓어서 열이 올라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만 지금 패드 면에다가 납을 갖다 넣어도 충분히 이렇게 납이 녹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해줘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요 와이어의 길이랑 노출된 와이어의 길이랑 패드의 길이가 거의 엇비슷한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면은 아마 와이어가 조금 더 남을 것 같죠? 그래서 끄트머리를 살짝 잘라서 길이랑 얼추 맞게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플럭스가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플럭스가 날아간 것을 이런 이쑤시개나 작은 드라이버 같은 것으로 그 통에 든 플럭스를 살짝 떠서 이렇게 발라주시거나 아니면은 와이어에 납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와이어 자체를 플럭스에다가 살짝 담가서 보충을 해주시면은 나중에 납땜이 플럭스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인두기에 열이 올라와 있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인두기 팁을 다시 청소를 해주고 자, 이 상태에서 납을 녹이면서 납이 녹은 상태에서 와이어를 갖다 대면은 납땜이 완료가 됩니다. 잘 보면은 지금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납이 약간 모자란 상태예요. 이 사이에 부드럽게 이런 납땜 면이 필렛이 형성된 게 아니라 와이어랑 이 패드 면이 약간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면이 다 보이고 있죠. 그래서 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줄 거예요. 납을 조금 더 보충을 해줘서
다시 한번 플럭스도 조금 더 보충해주고, 팁 청소, 그 다음에 갖다 대서 녹여준 상태에서 선을 갖다 대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납땜이 마무리가 되면은, 사실 납이 살짝 많기는 한데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제 기준에서는 허용 가능한 범위다.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솜에다가 알코올을 살짝 묻혀서 여기에 새어나온 플럭스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은 납땜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나쁜 납땜의 예를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납이 이렇게 막 그 슈크림 빵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표면에 크러스트가 여러 겹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땜을 할 때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했을 때 납 전체가 녹지 않고 중간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굳었다, 녹았다, 굳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막 우글쭈글한 납땜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 납땜할 때 어느 경우에 이게 많이 보이냐면은 전원선이나 아니면 모터선 납땜할 때 아무래도 굵은 와이어를 큰 연용량을 가지는 패드에다가 납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번 납땜이 반복해서 진행되면서 이렇게 여러 겹의 크러스트가 형성되는 형태의 납땜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나쁜 납땜이 얘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이물질 같은 것들이 탄화돼서 표면에 이렇게 까맣게 탄화된 물질이 침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것도 나쁜 납땜의 경우. 그 다음에 납의 열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납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금속 결합이 형성되지 않은 통칭 냉납이라고 하는 폴드 조인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끄럽고 오목한 필렛면이 전혀 형성되지 않고 납이 표면에서 약간 겉도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나쁜 납땜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너무 열을 오래 가하고 있으면은 아예 PCB 자체가 이런 식으로 타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이 납땜 패드에다가 열을 가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이 패드 자체가 PCB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이제 쓸 수 없는 부품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니까 조심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땜을 끝내고 나서 부품이 완전히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부품이 다 굳기 전에 움직여 버리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닐 구겨 놓은 것처럼 납 표면이 구겨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것도 이제 피해야 될 그런 현상이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납땜 자체는 잘 했는데 너무 납을 오래 가열하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온도로 납땜을 했을 경우에 표면이 반짝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간 덜하다고 하거든요. 영어로는 되게 무광택이고 우둘두툴한 표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보여드린 이런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 표면이 충분히 젖지 못하고 표면 장력이 이제 납 안에서만 만들어져 가지고 부품에 젖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란 형태의 약간 구슬 같은 납땜 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부품에 납이 충분히 젖어 들어가지 못한 상태니까 아까 젖음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잘 부품이 젖도록, 그리고 적당한 양의 납만을 사용하도록 조정을 추가로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에는 납을 너무 많이 쓴 경우입니다. 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부품 면이랑 이제 요 패드 사이에 오목하고 매끈한 필렛이 형성돼야 되는데 약간 구슬 같은 땜 면이 만들어졌죠. 요거는 납이 너무 많은 경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납이 너무 부족한 경우에 요 구멍, 패드면을 완전히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구멍이나 빈 면이 생기는 경우가 또 요거는 납이 너무 부족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것도 나쁜 납땜의 예시로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납이 많이 열화되거나 산화된 경우 납 이제 인두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뿔 같은 것들이 같이 딸려 올라오는 납 형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이 오래되거나 아니면 납이 열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산화된 거니까
플럭스를 조금 더 공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납을 제거하고 다시 납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보이죠. 납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사이에 쇼트가 나는 경우고요. 이 경우에는 납을 제거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를 너무 많이 쓰는 경우에도 내지는 플럭스가 너무 많이 산화돼 가지고 충분히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 사이에 플럭스가 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지저분한 납땜 면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눈으로 보면은 일단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잘못됐다 같은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끈하고 오목한 필렛면 외에는 다 어느 정도 하자가 있는 그런 납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이야기한 모든 조건, 산화를 제거하고 충분한 젖은성을 갖도록 여러 가지 처치를 해주시면 좋은 납땜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상황에서의 좀 더 고급 납땜 상황을 이제 갖다 놓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감사했고요. 다음 강의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